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하지만 또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한 데 이어서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업계 1위인 쿠팡이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쿠팡을 둘러싼 논란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나오셨고요. 카이스트 경영학과 김보원 교수, 건국대 경영학과 김준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불참했고요. 일주일 전에 임명됐던 미국인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만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맹탕 청문회에 그쳤죠. 당시 모습 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I am the decision maker in Korea.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그건 알아요.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김범입니까?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저 보신 화면에 나타났던 것뿐만이 아니었죠.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쁘다, 이제 이런 식의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예상한 대로 청문회는 시간 끌기, 맹탕 청문회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범석 의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참 많았는데 끝끝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글로벌 기업 CEO라서 너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었군요, 교수님. 네, 글로벌 기업 맞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은 국내에서 하지만은 주되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제 해외도 좀 진출을 많이 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상장 자체가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CEO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글로벌 CEO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글로벌 CEO가 아닌 경우가 없죠. 다 글로벌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바빠서 이런 참석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현재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을 지정을 하는데 네. 그게 아마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또 내년도에 동일인 지정이 있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동일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은 다음번에 적극 검토를 해서 이건 개인 동일인 이 좀 적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 김범석 아마 이분께서 자꾸 이제 좀 빠져나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부터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 어떤 자리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는데 동의 안 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좋은데 글로벌 기업 CEO라고 해서 청문회에 불참해도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죠? 제가 미국에서 뉴스 봐도 예를 들면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든 청문회 나와서 성실하게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참석 안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글로벌 기업 CEO라서 바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서 한국 대표가 맡는다가 이제 그들의 논리인데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에 직상장 많이 하거든요. 네. 핀도더도 그렇고 바이두, 진동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나. 근데 우리가 모두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있다 해서 그런 국적이나 그런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책임 논의에서 보통 일관되게 중국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상장은 보통 통상적으로 자본 조달이 이제 원활하고 그러니까 최대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접근의 문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네. 대부분의 VC들이 그런 부분에 한 거지만 쿠팡이 이런 논리를 적용을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물론 글로벌 기업은 맞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그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맞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 적용하는데 맞을지 그리고 그런 논리 그렇다면 그 논리가 깨지면은 당연히 청문회에 참석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뭐 이런 지금 현재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거 국내 기업 CEO들한테 좀 불쾌한 이야기야. 나는 국내 기업 CEO니까 청문회 무조건 부르면 가야 돼. 이 논리예요, 이게? 그 제가 정부나 뭐 국회의 그 의도를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뭐 기업의 총수, 국내 총수도 그렇고요. 청문회 불러가지고 정치인들이 호통하고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기업인들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퍼포먼스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실질적인 솔루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과연 김범석 의장을 자꾸 청문회 출석하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이라든지 쿠팡이 정말 노리는 게 있다면 제가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한다면 정확히 이런 걸 노려요. 청문회 나를 불러다가 나를 모멸감을 주고 호통을 치고 쿠팡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한 과도한 입법을 으름장을 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이라든지 김범석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어요. 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인인 나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이렇게 뭐 규제하고 그다음에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나올 건 뻔하거든요. 무역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벌써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역 대표부가 정부하고의 협상을 취소한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김범석 의장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 감정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걸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다 그 그럼요. 말씀이세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같은 걸 만들 때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로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직간접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상황이. 그 여러 부분을 좀 봤을 때 실제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범석 대표의 지금 국적 자체도 지금 미국인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쿠팡 지금 코리아를 운영하는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쿠팡 잉크 자체도 지금 현재 델라웨어에 지금 등록돼 있는 미국 기업으로 주소는 보이죠. 건리돼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만큼의 제재나 그런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쿠팡은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죠. 정확하게. 한국 쿠팡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출의 90%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장, 모 회사의 상장은 미국 나스닥에 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정말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고 네. 일단은 그 적을 두고 있는 데는 또 미국에 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김범석 의장은 계속 바로 그 적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게 이제 나오지를 않는 거죠. 나오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뭐 법적으로 이게 어느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3,300만 명의 지금 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뭐 우리 국민의 뭐 대다수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런 부분이고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만큼 쿠팡을 이용자가 많다는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생각할 때는 이 뭐 쿠팡은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뭐 법적을 떠나서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의 어떤 그런 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크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쿠팡이 사건 사고 일지를 보면은 근로자의 사망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마다 아마 김범석 의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김범석 의장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뭐 그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 그 대부분이 미국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법 위반도 없었고 뭐 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법적인 측면을 가지고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사실은 이러면서 아마 김범석 의장 자체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 교수님, 법적인 이제 감정적인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 한국 대표로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쿠팡 INC 이사회 의장만 하면서 실제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련의 보도들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는 한국 대표로 있을 당시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의 어떤 과로사에 대해서 은폐를 지시하는 뭐 이런 의혹이라든지 각종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등장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미국인이에요? 그럼 이게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위중한 문제이고 네. 이 문제를 풀 때는 객관적이고 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이 김범석 의장의 인간성이라든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자꾸 이런 걸 갖다 얘기하면은 문제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뭐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걸 배제하고 그런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냐?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쿠팡의 한국 대표가 와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 한국 시장, 한국 정부를 떠보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어마어마한 징벌적인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수조 원의 과징금뿐만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지 개인이 책임져라, 인간성이 나쁘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당장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 미국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한국 소비자예요. 왜냐하면 쿠팡은 명의만 미국 기업이지만 99%의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쿠팡의 주가를 떠받드는 건 한국 소비자들이 쿠팡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하면서 한쪽 눈으로는 법원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한국의 소비자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과연 이러한 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쿠팡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또 남비 식듯이 식어버릴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다시 이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애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국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취하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주들은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다음에 마켓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너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 나와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데이터의 민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게 이제 중대한 사건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소장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대한 사안인데 왜 제대로 안 알렸냐.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로저스 대표는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로저스 임시대표죠. 그러니까 발언이 좀 사실관계를 좀 특정 부분만 좀 강조해가지고 이게 사안의 그런 법적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무게를 좀 낮추려는 좀 프레이밍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국회에 와서는 우리 국회 청문회에 와서는 미국 기준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막상 또 본인들은 또 미국 SEC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3,3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명시를 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에 그 서로 그 무게감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게 이제 사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재를 받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뭐 징벌적인 부분에서 받을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하면서 지금 그런 답변이라든지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노림수가 뭐라고 보세요? 그런 발언들을 청문회에 나와서 한 거. 아마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어떤 그런 아마 아마 지원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상당히 하나하나 발언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SEC에 그 사실은 이제 공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처음에 쿠팡은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한 정보 유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걸 중대하느냐 안 하냐 이 판단 자체가 지금 이건 상당히 중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큰 사건인데 아마 처음에 대응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처음에는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그러나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런 어떤 단계를 이렇게 좀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일단은 대응하면 되겠다. 이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계속 법적인 어떤 그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정서에 좀 맞지 않는 대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쿠팡 INC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게 2021년이고 그때부터 집계한 미국 정부 혹은 미국 내의 각종 로비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꽤 열심히 로비를 했더라고요. 뭐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는 나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왜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쳤을까? 걱정은 이거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혹시 나는 미국 기업이네 하면서 도움을 받거나 뭐 한국 정부 혹은 다른 이유를 상대로 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로비를 열심히 했나? 그렇죠. 뭐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기업이 로비를 하는 게 합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쿠팡이 미국 내에서 미국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 관련돼서 로비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미국 정치인들의 줄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로비한 것 자체를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시장의 신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쿠팡의 어떤 심하게 말하면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흥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쿠팡을 마치 저희가 미국 기업을 박해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걸로 이 전환이 돼버리면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불공정성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강한 어떤 페널티를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슈가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슈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뒤엉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온라인 기업을 규제하는 악법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무역 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혼용을 하지 말고 정보 보호라고 하는 입장에 치중하고 집중해서 그 문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쿠팡이 지금껏 이제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이제 미국 의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로비 임원, 네. 우리 표현을 하면 대관이죠, 대관. 네. 대관 임원으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을 이제 무마하고 축소하고 뭐 이랬다라는 의혹들, 비판에 좀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했다. 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 부분에서 미국 로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로비의 방향성이나 대비 구조 이게 좀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대관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그럼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나 피해나 대응책이 왔을 때 일관되게 미국 기업이라는 걸 계속 고집해 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업의 프레임이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 뭐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은 벌고 책임과 관련된 모든 관리는 미국에서 한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국민적으로 좀 공분을 사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관 업무도 문제지만 지금 절대 집중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이제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 뭔가 좀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치 무슨 미국 기업을 탄압하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매몰될 휘말릴 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했던 플랫폼법 네. 또 사실상 미국 기업 단체의 압박, 미국 상무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무마 추진이 좀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유가 미국 플랫폼 기업들 규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을 제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 부분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풀렸다는 거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점은 서로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네. 그 이정희 부분에 교수님.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할 때 네. 이게 국내에서 한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특정한 어떤 미국 네. 기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더 준다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문제 제기가 있을 거지만은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 플랫폼 문제는 우리 미국 글로벌 플랫폼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에 대한 것들을 자제해달라. 네. 뭐 이런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러면 우리 플랫폼 규제를 안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소비자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미국 기업이 됐든 독일 기업이 됐든 국내에서 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혹은 또 어떤 기업의 거래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이냐 아니냐를 이 문제는 다음 문제죠. 지금 국내에서 사건이 터졌고 피해는 다 국내 소비자가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당연하게 지금 보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보강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갖고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을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게 특정한 미국 기업의 불이익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국내에 있는 누구나 다 플랫폼에 관련된 기업이라면 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 그 쿠팡 INC 주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내 집단 소송과 미국의 집단 소송은 좀 결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에서 공동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이건 이제 그 소송단의 이름을 올려야 해당이 되는 건데 집단 소송은 그렇지 않죠. 특히 이제 미국 집단 소송은 아주 징벌적 배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그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을 장애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하거나 개인의 정보 유출 같은 그런 사고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자비한 징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집단 소송은 한 사람만 소송해서 이겨도 다른 모든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주들이 지금 가장 그 무서워하는 존재가 한국의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지금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쿠팡이 오히려 미국에서
좀 한 발 물러서거나 합의를 오히려 역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과도한 반응을 안 하는 게 좋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한 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이거든요. 뭐냐면 이 이슈가 정확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규제하는 그 법안이라든지 그거하고 지금 현재 정보 보안 문제에서 기업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 요게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행 법 틀에서도 기업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K텔레콤에 1인당 10만 원 어떤 보상에 대한 안을 제안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플랫폼 규제를 하는 법안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플랫폼 법안의 그 핵심 내용은 보면은 굉장히 혁신을 장애할 그러한 혁신적인 기업의 어떤 활동을 장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 같은 데 올려놓고 같이 이게 그 혼용돼서 그 이슈를 밀고 나가다 보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으려는 우려가 돼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징금 규모 현행법에서는 3%인 건데 이것도 지금 높이자라는 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10%, 뭐 20%까지도 얘기가 된답니다. 이게 징벌적으로 아주 그냥 이 개인정보 보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기업은 네. 정말로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이제 기업 죽이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소비자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온당한 조치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오늘날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 맞물려서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징벌이 과연 우리가 혁신에 저해하는 요소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쿠팡이 최근에 해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의 조치가 그 후속 조치도 그렇고 그 이전 조치도 그렇고 충분히 대응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좀 현재 지금과 같은 좀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위법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해서 영업 정지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업 정지라는 초강수까지 둘까? 이게 상당히 지금 관심사이거든요. 영업 정지 제재를 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영업 정지 이 초강수 가능성까지 거론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희 교수님? 네, 뭐 영업 정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네. 공정거래법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공정거래법 내에서는 영업 정지라는 이런 제재 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영업 정지는 주로 소비자 관련된 법에는 그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네. 기타 어떤 뭐 이 방문법이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됐던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뭐 대규모 어떤 그런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었었고요. 네. 그래서 영업 정지라는 것을 만약에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이 또 위반 행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피해 규모가 실제로 크다든가. 피해자 구제가 안 됐을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시정 명령이라는 것은 피해자 구제라도 여러 가지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공정거래 쪽에서 영업 정지를 내렸던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고 일부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근거는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영업 정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왜 그러면 공정거래법상의 상으로 좀 영업 정지라는 조항을 넣지 못하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시장 지배적자인 경우에 영업 정지를 내렸을 경우에 이게 소비자가 여러 가지 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그렇죠. 얻을 수 있는 피해도 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업을 고려한다기보다도 소비자라든가 사회에 미칠 파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이런 문제에 지금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예전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에 반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영업 정지라면 이제 최후의 수단, 아예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초강수 제재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쿠팡한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쪽에서의 손해도 있지만 사실 쿠팡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40만 명에 달한다 그러잖아요. 배송 근로자분들. 네. 그러면 이제 영업 정지를 하면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그 거기서 일하는 분들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쿠팡한테 직접적인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 보안 유출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도 중요한 거고 어느 나라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그 이슈하고 플랫폼 규제가 맞물려 가서는 이 문제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접근하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에서도 뭐 이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초강수보다는 이걸 시장 메커니즘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아마 보관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해법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업 정지까지 만약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네. 지금은 이제 가능성만 열어 둔 거고 실제 이제 제재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네네. 근데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영업 정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내법상 특성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요. 국내에 보면 사실 소비자 집단 소송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어제 상징성은 있고 뭐 여론적으로의 좀 바이럴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큰 타격이 오진 않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좀 법상 고의나 또 중과실도 입증하고 이런 부분들 그 지난 10년 동안 이거를 적용된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게 아마 영업 정지와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까지 올 거거든요. 근데 네. 아까도 우리 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플랫폼의 특성상 이게 플랫폼이라는 건 공급자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소비자랑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판매자끼리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래가 트랜잭션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플랫폼을 건들기 위해서 그 생태계까지 다 제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인해야겠죠. 아마 하지만 뭐 조건부나 부분적 제재나 이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쿠팡도 이걸 왜 제일 염려하냐면은 단순히 이제 월 매출 뭐 두세 달 이렇게 매출 이렇게 영업 정지 해가지고 매출이 정지되는 포인트보다는 네. 문제는 그 사이에 대안제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대체제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쓱닷컴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많이 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쿠팡이 그 전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그 현재 그 통합적인 가치를 주고 있는 그 소비자에게 주고 있는 특정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무제한 반품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배송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두세 달 안에 만약에 다른 대안제에서 충분히 백업이 된다면은 그 거기서 나오는 고객 이탈 그리고 그 고객 이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사실 쿠팡은 염려할 겁니다. 이게 그 즉 과징금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 관심사예요. 이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이 3%. 그리고 쿠팡의 작년 매출이 40조.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1조 2천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선 선례들을 보면 각종 감경 사유들이 다 적용이 돼서 실제로 용두사미식의 과징금 제재가 많았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실효적으로 바꾸자. 요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또 지시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상 지금 과징금을 보면 3%입니다. 소비자 네. 피해에 대한 3%를 적용을 말씀을 하신 거고 아마 그 SK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 쿠팡 같은 경우도 근데 그거는 뭐냐면 최대로
부과를 했을 경우입니다. 최대죠. 아, 최대로- 실제로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1,347억 원, 네. 매출의 1%. 네. 그러니까 이제 2%는 각종 감경사유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최대로 이게 부과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승복을 하지 않고 이게 법적 소송을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갔고 3심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으로 뭐 충분하지 않은 이런 혐의 부분들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또 계속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최대 규모로 하더라도 공정위 자체에서 이렇게 이 심판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경 사유라든가 최대로 부과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최대로 한다면 3% 네.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보원 교수님,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니까 우리도 실효적으로 아주 좀 과한 징벌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저는 매출 3% 예. 혹은 이 상한을 더 올려서라도 근데 그게 법적으로 좀 3%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되는 거지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3%에서 10%로 올리겠다.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입법이 항상 뒷북을 치면 근데 소급 법 적용이 안 체계에 대한-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슈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이슈를 특별법을 하는지 모르겠다. 만들겠다라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손보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네. 법의 안정성에 대한 기업도 뭐 법이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3% 말씀하셨고 그게 SK텔레콤에 적용돼서 1인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정도를 부과하면은 국내 기업과의 차별도 없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적으로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이제 그런 선례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은 과징금 외에 징벌적 배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건 징벌적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가져가는 과징금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이제 기업이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있는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쿠팡한테 그 정보 보안을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특별법 이거는 조금 이게 나오게 되면 미국 정부나 아니면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한국 그 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네. 않을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게 이제 강력하게 좀 여기 손해배상의 손해에 대해서 5배까지 지금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국세청이 조사 사국을 투입해서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또 쿠팡 풀필먼트 이제 자회사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조사 사국이 투입됐다라는 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저승사자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조사 사국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특별조사국이라고 불렸고 네. 이제 기획세무조사를 주로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긴 하지만 조사라는 명목으로 그냥 전국을 다 조사가 가능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네. 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구분 쪼개져 있었다면 조사 사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전국 지역을 다 통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저승사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국제거래조사국도 동시 투입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해외 법인과의 뭐 이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세 회피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들여다 보겠다. 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쿠팡의 이런 지배구조상 이제 어쨌든 모기업은 미국에 있고 그리고 네. 실질적인 기업 비즈니스의 주체는 한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형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모회사와의 거래 관계 내역들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매출이 어떻게 쿠팡 모회사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아까 김봉 교수님 우려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국 기업으로 인지를 해서 미국 기업에다 압박으로도 볼 수 있는 이것도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도 그 기업이 뭐 잘못하면 IRS, 우리의 이제 국세청인데 IRS가 세금 조사를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렇게 뭐 으름장 놓고 그런다는 것이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쿠팡한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국세청이 조사해도 별로 나올 게 없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뭐 변호사도 많고 회계사도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수익이 미국으로 가더라도 그게 다 합법적으로 가게 돼 있을 거예요. 미국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터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입법을 해서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OECD 주도 국가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전 가격과 관련된 정당성을 그 글로벌 기업이 증명하게끔 그러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당하게 이익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가는 걸 방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가 국적은 뭐 해외지만은 유럽에서 돈을 벌면 미니멈 텍스를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교한 입법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 장치를 마련을 해야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이 플랫폼 관련돼서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입법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국세청의 뭐 세무조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계기로 저희도 규제를 무대포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 매출을 잡아내고 그것이 이전했을 때 이전 가격을 글로벌 기업이 증명하도록 그 증명의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오히려 국회가 해주는 것이 저는 이 사태가 가져온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베니핏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 이제 플랫폼 문제 지금 그동안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갑론을박이 오래 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혀 규제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티맵보 사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현재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제의 필요성 부분들을 아마 입법에서 더 이제 느낄 텐데 그러면 좀 더 아까 실효성 있는 또 그다음에 이 규제 부분들은 유럽의 입법을 잘 또 들여다보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야 되고 이번에 이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부의 어떤 의지, 워낙 중대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럼 쿠팡의 지위가 흔들릴 거냐, 흔들리면 얼마나 흔들릴 거냐. 그리고 대체 경쟁자들이 그 빈자리로 치고 올라올 거냐. 지금까지의 모습은 냉정하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쿠팡의 믿는 구석이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 지휘력에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아직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흐름만 보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해킹 사태 이후에 이후에 단기적으로 사실 탈팡이 일어났냐 안 났냐 뭐 충분히 이유는 또 바뀌기도 했겠지만 네. 근데 그 데이터만 보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예. 그 가장 특히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려진 이후에 2주간의 쿠팡 결제액 자체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표현이 35% 정도 증가했다는 게 AJWorks에서 모바일 인덱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라서 이게 늘었냐 줄었냐 그거라기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늘지 않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거다 가능성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만큼 쿠팡이 그 전까지 공고히 쌓아놓은 그런 쿠팡의 결합형 가치 제한이라든지 풀필먼트 서비스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용자 수 하락이나 입점 업체 어쨌든 계속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이탈되는 조짐이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이제 거버넌스나 노동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큰 중장기 리스크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거는 이런 단기적인 이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뢰가 누적적으로 훼손이 되면서 누적으로 훼손이 되면은 그 쿠팡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 판단을 하기에는 쿠팡의 지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막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균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진행 좀 중이다. 보여집니다. 교수님. 제가 이거 관련돼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5년에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시끌벅적했죠.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가지고 공해가 유출되지 않는 것처럼 시험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는 공해가 유출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무릎을 꿇고 각 차 구매자들한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유럽이나 미국 국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서 폭스바겐이 배상도 안 해주고 정부의 어떤 시정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거만하게 목을 빳빳이 세운 그 국가가 있거든요. 그 왠지 국가가 한국과 어딘가? 같은 불안한 느낌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폭스바겐 사태 때 전 세계 시장에 폭스바겐 매출이 떨어졌는데 한국은 2.5배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 하면 폭스바겐이 세일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저 부도덕한 기업이야. 그런데 나한테 이득이 돼. 나 저거 살래. 이랬거든요. 그 결과 기업은 한국 시장을 비웃는 겁니다. 한국 정부를 비웃는 거예요. 저는 쿠팡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지금 집단 소송하는데 한국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강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비자들 얼마나 현명합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착한 식당에 가서 돈줄 내준다 그러고 나쁜 식당에 가서 혼줄 내준다 그러고 그게 소비자의 깨어있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컨슈머 어웨어니스가 중요한데 네. 그게 무너지면 쿠팡은 정말 한국 시장을 우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푸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인식의 수준이 개선되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기업 책임에 대한 아주 통철한 그러한 어떤 그 공감의 형성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데 맞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게 이제 한국에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에서 제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프로모션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이 선택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쿠팡이 전체 온라인 쇼핑이 전체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입니다. 작년에. 근데 그 온라인 쇼핑 안에서 쿠팡의 비중이 현재 23%로 나와요. 작년에. 근데 이게 이제 뭐 네이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네이버가 20% 나옵니다만 네이버는 오픈 마켓이고 쿠팡은 직구매와 직배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사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배송을 하다 보니 로켓 배송을 하니까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벌써 배달되는 데는 쿠팡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선택의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자가 생각보다는 적고 아마 쿠팡이 그걸 믿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좀 덜 보이고 있는 게 아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한 사고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반면 쿠팡 로저스 대표 청문회에 나와서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한국 청문회에 출석한 시점이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로저스 대표가 제재나 법적 소송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공개석상에서 중대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쿠팡은 사과나 책임보단 여전히 사태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